박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꼭 박수까지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쳐주니까 좋네요. 자, 이제 일순환 관련해서 기획 특강입니다. 여러분 일순환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 그 답안지도 한번 받아봤을 텐데 일순환이 어떤 순환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시험 문제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5급 공채 시험에 50점, 30점, 20점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지금 몰랐다면은 반성은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실력 향상이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사법과 다르게 사법은 소극주의라고 부르지만 행정은 적극주의라고 부르죠. 행정 자체가 적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나는 지금 모르고 있고 오늘 처음 봤다. 그럼 선생님 볼 때는 뭔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소극적으로 하면 결코 실력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행정법 재미있게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기 합격할 수 있도록 단기 합격 실력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마음의 각오는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특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까지 변호사 시험 강의를 그 옆 동네에서 했어요. 해커스 쪽에서. 제가 거기서 5급 공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타 시험 얘기하는 걸 서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째, 물론 여러분들이 변시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행시생처럼 답안지를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행시생들은 유일한 법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행시생처럼 못 쓴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흉내내지 말라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기껏해야 강의 4회짜리, 6회짜리 들으면서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쟁점 10개 되면 5개도 못 맞추는데 막 학설 깊이 있게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쟁점을 반도 못 찾는데 보니까. 그만큼 행정법 공부를 그쪽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민법, 민사 쪽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했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당사자들한테 되돌립니다. 행정법은요, 변시 쪽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 혹은 변호사 시험을 본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 40대부터 현재 변호사 시험까지 법과목 7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과락을 양상한 게 행정법이었어요. 사시에서는 유명했단 말이죠. 행정법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고 유리태 교수님 계실 때는 2차 수험생이 60%를 과락 줬어요, 행정법에서. 그래서 행정법 명과락이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 실제로 사시 차석자가 떨어집니다, 행정법 과락으로. 39.5점 맞았어요. 소수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일문이문을 교수님이 따로 채점을 해가지고 합산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왔거든. 39.5점으로 행정법 과락으로 떨어졌는데 전체 성적을 합산하니까 차석 점수가 나왔어. 그분한테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분설형으로 바뀌었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질문 하나 딱 던지고 50점. 이런 문제를 내니까 뭐 1유형, 2유형, 3유형 막 이런 거 나눠가지고 1유형 나무 뭐뭐뭐 써야 된다. 이런 거 암기시켰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그런데 그 과락을 없애려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설형입니다. 분설형은 뭐냐면 10점, 15점, 20점, 많으면 한 30점짜리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50점짜리 질문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질문이 이렇게 분설되어 있는 거죠. 분설이라는 말은 분리해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분설. 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쟁점 찾는 게 어렵습니다. 쟁점 찾는 연습을 분명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1순환부터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처음 시험을 보는 사람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멘탈이 나갑니다. 멘붕. 왜냐면 답안지라는 걸 처음 써보는 사람은 2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 순간을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멘붕에 빠져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막 못 쓰고 정말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국가를 적어서라도 끝까지 써내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빨리 실력이 향상돼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헤맵니다. 맞죠?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처음 걸음할 때 보세요. 그 한 번 일어나는데도 자기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럼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1000번을 넘어져야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답안지도 똑같은 거예요. 1000번의 시행착오를 거칠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각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서는 모습과는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뭐냐? 물론 본인이 해야 될 몫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방법을 설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2년차, 3년차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서지 못해, 답안지가. 걷지도 못해. 무슨 말이냐? 2년차, 3년차가 됐는데도 답안지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 답안지들이 많습니다. 그건 곧바로 점수로 나타나요. 뭐냐? 2년, 3년을 공부했는데도 행정법이요, 40점대에서 헤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만에 60점대를 넘는 사람들도 반드시 나와요. 제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평균 3명은 60점이 넘게 나옵니다. 예비순환부터 그냥 1년 쫓아온 제 중에 평균 3명이었던 것 같아요. 60점 넘는 애들. 50점대는 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이상을 공부했는데도 40점대에서 헤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한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거기 이제 부팀장이어가지고 벌점자들 맨날 상담하거든요. 열심히 안 하고 멘탈 흔들려 있는 애들 붙잡고 이제 경고도 날리고 또 용기도 북돋아주고 하는데, 걔네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행시생들 1년 내내 행정법을 공부해도 1년 지나서 시험장 들어가는 애들의 70%, 80%가 과락받고 나온다. 뭐 예비순환이 24회, 1순환이 21회. 니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회차가 24회가 걔네 1년 동안 듣는 행정법 회차하고 똑같아요. 걔네 뭐 6회, 4회 막 이러거든. 지금 이번에 강의한 것도 4회짜리 판례 강의 있어. 4일짜리. 그 전에 6회짜리 기본 강의 비슷하게 했고. 걔네 강의 1년 다 합한 게 우리 한 순환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예비순환 24회, 1순환 21회, 그리고 2순환 16회, 3순환 20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첫 1년 끝나고 들어가면 대부분 다 과락맞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쟁점 찾기가 힘든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다른 법과목은 이러지 않거든. 그래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쟁점 찾는 거예요. 질문이 뭘 묻는지를 몰라버리면 엉뚱한 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순환부터 배워야 될 건 뭐냐? 이제 사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례가 뭔지, 사례에 대한 공식,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가급적, 즉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이 아침에 한 7시 반까지는 나와 있을 겁니다. 답안지 들고 와서 상담 받으세요. 저녁 때는 제가 또 준비할 게 있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강의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면 간단하게, 아침 일찍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답안지 상담은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스타디도 짜 드릴 테니까 스타디에서 TRS 훈련하는 거, 지금 보니까 TRS 훈련 받은 사람도 몇 명 보이는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옆에서 참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은 누구나 힘듭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자료 있죠. 이렇게 키워드 잡혀있는 자료 있어요. 키워드 잡혀있는 볼드 처리되어 있죠. 굵은색. 그 자료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볼드 처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가독성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교재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볼드 처리 위주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니다.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현관표를 칠할게요. 현관표 꺼내놓습니다. 지금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1순환에서 여러분의 교재를 가독성 높이게 압축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답안지 실력이 빨리 늘거든요.
자, 일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 분석입니다. 아랍의 숫자 1번 판례 분석 형합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550 제1순환에서는 예비순환에서 배운 개념의 논리와 맥락을 심화시키는 순환입니다. 논리와 맥락 체크합니다. 개념의 논리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예비순환에 이어서 1순환에 이제 심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개념의 논리와 맥락을 익혀야 된다. 자, 가장 비근하기는 이렇습니다. 잠깐 앞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2순환 쪽 가면 10년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1순환 때도 사례를 많이 이제 다룰 겁니다. 판례를 통해서. 자, 개념에서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막 학설 논의를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행정조사가 뭐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좀 나와줘야 돼요. 행정조사가 뭐예요?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자료, 정보 이 단어가 떠오르면 되는 거죠. 행정조사는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왜?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만 결론은 이런 행정조사는 대부분은 임의조사가 대부분인데, 임의조사, 강제조사로 나눠질 수 있고, 임의조사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조사면 권력적 사실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구도를 머릿속에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지도는 뭐냐?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개념 표지, 개념 요소는 뭐냐? 행정지도는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시험에서 기출된 권고라는 단어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사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걸로 봐요. 위법한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일정한 사실을 권고했다? 행정지도. 그럼 행정지도의 처분서, 판례에 따른 부정,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쟁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순환에서는 예비 때 배웠던 개념, 예비 때 한 번 귀에 스쳤지 이게 다 이해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일순환 때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비 때 들었던 거 거의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개념의 논리와 맥락을 익힙니다. 맥락은 특히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나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맥락이 되는 거죠. 꼭 알아둬야 돼요. 이를 위하여 이론적 개념들 실제 사례에 대입하는, 자, 키워드 현갑에 쳐볼게요. 이론, 사례의 대입. 이게 사례풀이입니다. 이론적인 개념들 실제 사례에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에서요, 이론적으로 그 개념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다 바뀌었네. 해커스 다 이걸로 하고 있던데. 자, 보세요. 나한테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하다 또는 가혹하다 라는 사례의 편이 나오면 이론적, 그 이론을 법리라고 불러요. 법적인 이치죠. 우리가 법리적 구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legal mind 이런 말을 쓰죠. 법적 사고력. 이런 법리 이론에 맞추면 이 표현은 뭐가 된다? 과하다는 것은 상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상당성 결여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을 도출할 때는 뭐가 되는 거냐? 상당성 원칙 위반. 상당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당성 원칙이란 비례원칙의 한 내용이죠. 결국 결론,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례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순한 이론을 그냥 이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익히는 것이 일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일순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의 지식은요, 실제 사례에 대입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그게 비로소 현실에 적응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지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에 대입시키지 않은 지식은 사실은 죽은 지식인 겁니다. 그 지식이 실제 판례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느냐, 어떻게 쟁점을 형성하고 있느냐, 거기 주장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사례풀이의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비순환에 한번 들어갔던 것을 판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에 대입하는 훈련하는 거, 이게 1순환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야 2순환 때 우리 행시, 변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심령 지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초를 1순환에 쌓아놔야 된다. 그래야 2순환에 심령 기출을 푼다. 그래야 3순환에 교수님들이 낸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려운 또는 브리트가 섞여 있는 모의고사를 푼다.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번 시험 문제 그거 써놨나 모르겠네. 이번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3순환자들도 있는데 3순환 때 선생님이 냈던 거 찍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3순환 모의고사 어디서 낸 문제하고 똑같아. 이거 선생님 비교해서 한번 써서 학원에 넘겼는데 거기 있네요. 이 파란색 이 강의 계속 뒤에 보면은 거기 뭐 봐도 몰라. 여러분 3순환 안 들어봤으니까. 거의 적중선에 해가지고 올해 오곡공제 시험이 우리 3순환 모의고사 어떤 문제하고 연결되는지 쭉 써놨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순환만 잘 쫓아가도 사실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드 처리로 가봅니다. 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대 실제 사례가 바로 판례의 사실관계가 된다. 자, 형합에 칠해보세요. 판례의 사실관계. 실제 사례가 판례의 사실관계가 되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가 우리 시험에서는 설문이 됩니다. 옆에다 설문.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설문이라고 나와요. 설문 1, 설문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되는 법률 문제가 행정법의 쟁점을 형성한다. 쟁점입니다. 쟁점, 형합펜. 쟁점이란 싸움이 있는 점이요. 싸울 쟁자죠.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툼이 있는 법률 문제를 쟁점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쟁점에는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밑줄 봅니다. 일순환은 판례 분석을 통해서 주관식 사례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는 기초훈련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논리 과정을 배운다. 그게 주관식 사례풀이다. 아라비 숫자 2번 봅니다. 판례의 사례와 그리고 사례풀이의 기초가 나오네요. 밑에 행정법의 개념은 다시 개념의 형합펜. 행정법에서의 개념은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법리적 분석을 위한 도구가 된다. 법리적 분석 도구. 나중에 실제 자료를 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체크해 놓으세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쟁점 추출인데요. 그 이전에 교수님들이 하는 말로는 설문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야 쟁점 추출이 되거든요. 결국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을 찾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쟁점 추출한다고 불러요.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리 분석을 못하면 쟁점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리 분석을 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성의 원칙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이 문장에서. 그걸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성이 뭔지.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법리적 분석을 잘 해야 결국 쟁점 추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바로 밑에 행정법의 쟁점은 쟁점 체크. 판례에서 다툼이 되는 법률 문제가 되고 법률 문제 체크. 그 법률 문제가 사례의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례의 질문 체크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가 설문이 된다고 했죠.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설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문, 질문, 마지막 참조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설문 내용은 판례의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질문에서는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법률 문제. 어떤 법률 문제라고요? 다툼이 있는, 다툼이라는 건 싸울 쟁자죠. 다툼이 있는 법률 문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쟁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거, 이걸 쟁점 추출이라고 하고, 이런 쟁점 추출을 하는 훈련이 사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법에서는 이 쟁점을 잘 못 찾는단 말이죠. 쟁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올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쟁점 추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아직 선생님 저는 암기가 안 돼 있어요. 예비순환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례를 찾나요? 이 말을 지금은 해도 되는데 1순환이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적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1순환 끝나면 뭐는 알아야 된다? 쟁점 이름은 알아야 돼. 그리고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 결론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쟁점 이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에 따른 부정,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결론. 이 정도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행정지도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에 따르면 부정, 따라서 결론, 항고소모 다툴 수 없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가 뭐 깊이 있는 암기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수험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엉터리로 하고 있단 말이야. 엉터리로 한다는 게 뭐냐면 어디 논문에 나와 있는 막 깊이 있는 내용은 막 파는데 정작 개념도 모르고 개념에 따른 쟁점 이름도 몰라. 그 쟁점에 따른 판례의 결론이 결국 뭔지를 몰라. 예를 들면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 의제제도에서 절차가 집중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의제제도가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의제제도에서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개념을. 집중이 뭔지도 몰라. 의제제도에서 집중이 뭐예요? 집중이. 이런 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쓸데없이 뭐 어디 깊이 있는 막 난해한 어디 논문에서 나온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의제된다는 말이 뭐예요? 집중된다는 말이. 주된 허가가 있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는데 얘의 요건이 얘로 집중된다는 말이야. 집중된다는 게 결국 이꼴 의제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의제라는 단어는 또 무슨 의미야?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의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의제 이러고 다니지 말고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걸로 본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야 돼. 이건 나중에 배우고. 따라서 절차가 집중된다는 건 의제되는 허가의 절차 요건이 주된 허가에 집중돼서 이제는 얘는 안 다퉈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집중됐다는 말은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미야. 그럼 실체 집중 부정이라는 건 의제되는 허가에 실체 요건이 집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별도로 다퉈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깊이 있는 뭐를 찾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가장 기본을 익혀놔야 돼요. 기본을. 사실 실력은요. 기본계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기본계에서.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다가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선생님이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 박균성 교수님 안식년이어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셔서 선생님 답안지를 킥으로 보내가지고 채점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 답안지 한 3개 정도를. 거기서 확실히 느낀 게 뭐였냐면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소송의 구조에 나오는 그 여러분 막 인류형, 이해형 아직도 그거 가르치는 강사님들 계신 것 같은데 막 그런 거에서 막 본 내용을 어떤 애가 한 5줄을 적었는데 그냥 가타부타 평가 없이 빨간색으로 쫙 그어놨어 그냥. 말이 없어. 왜 이렇게 그어놨는지. 근데 저는 너무 당연히 느껴지는 거죠. 뭔 쓸데없이 논문을 적어놨어. 사례풀이나 제대로 해. 아무 말도 안 써있는데 틀린 말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걔가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학생이긴 했는데 노장이었는데 막 쓰니까 딱 이렇게 그어놨어. 빨간색.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사례에서 묻는 거 정확히 해결하라고. 뭐 논문 이런 거 쓰지 말고. 논문의 표현 같은 경우도 한두 줄이면 모를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막 논문 내용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린애가 지금 뺄셈 덧셈 하는데 어디서 배우고 와서 막 루트 그리고 있고 막 이러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기본이 중요하다. 모든 것 기본에서 결정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번 세 번째 줄 밑줄을 봅니다. 법원은 일정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조문을 해석 적용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게 판례의 견해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사안포섭할 때도 똑같아요. 그 법률적 쟁점, 설문과 질문을 읽고 법률적 쟁점을 찾고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관련 조문을 대입하고 학설 판례에서 어떤 견해 하나를 취해서 그래서 사례의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판례가 나오는 과정과 우리가 사례의 해결을 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판례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찾고 거기서 슬래시 한번 끊어줍니다. 일순환 때에 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응용하는 건 2순환, 3순환에서 응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적 쟁점에 따라서 결론을 찾아가는 법리적 논거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1순환에서 판례 분석을 통해서 사례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판례 분석을 통해서 사례를 배운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이러한 판례 분석 작업은 그대로 주관식 사례 시험의 훈련 토양이 됩니다. 판례를 가지고 마치 사례에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로스쿨은 100% 이걸로 그냥 수업이 이루어져요. 법학 수업 자체가 판례 하나 딱 가지고 그냥 판례 분석하는 게 수업이야. 영리법계는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아예 그냥 판례로만. 근데 우리는 대륙법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법리를 좀 배우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판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법리가 아니라 그냥 판례 자체를 가지고 법리를 도출해버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제 사촌 형이 미국에서 로스쿨 나와서 지금 몇 년째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은 판례가 우선돼 있어요. 불문법 국가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게 법률을 개편하는 요력이 있어.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 연방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를 내가 딱 알았어. 그러면 재판부에 그걸 딱 들이대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재판부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딱 들이대면 그냥 재판이 바뀌어버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볼 일은 없겠지만 구디런 헌팅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천재의 걔가 그런 판례를 다 암기해가지고 자기 재판에서 그거 막 얘기해버리잖아. 대법원 판례 그 연방 대법원 판례 뭐 얘기하면 판사가 잘 모르잖아. 그런 게 있나? 그렇군요. 끝이야 그냥. 판례만 딱 들이대면 끝나요 미국은. 그게 불문법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륙법은 좀 달라. 그래서 이론을 배워야 돼 우리는. 이론을 배우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봅니다. 결론에 주관식 사례에서 설문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조 조문을 해석 적용하는 거 이건요 고수가 돼야 좀 하는 부분인데 1순환부터 조금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예 연습이 안 되면 참조 조문 자체를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봐버려 보면 안 됩니다. 참조 조문을 활용할 수 있는 답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때 그 부분 잘 보세요. 각각의 견해 다툼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와요. 또는 결론은 같지만 논리 과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논의의 실익이라고 불러요. 논의의 실익 주황색 쫙. 그런 학설 대립이 있는 논의의 실익은 뭐냐? 답안지의 논의의 실익을 적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다툼이 있는데? 왜 이런 다툼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면 국민의 권익구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면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이 기여하게 되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의 실익. 자,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앞으로 교과서를 볼 때도 학설 대립의 실익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눈여겨 찾아봐야 돼요. 단순함기에 눈이 꽂혀 있으면 안 돼. 단순함기는 여러분들이 뭐 요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단순함기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개념 정확히 익히고 그리고 쟁점에서는 왜 이런 쟁점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실익은 실제적 이익입니다. 잠깐 앞에 보세요. 행정지도가 있어. 아까 얘기했어요. 행정지도, 공고, 권유, 요청, 알선 행정지도가 있어요.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논의하는 실익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답을 이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논의의 실익은요, 소송 형태에 있는 거예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는 거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문제가 되든지 다른 소송 형태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송 형태가 달라지면 재판 관할이 달라지니까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게 실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소송 형태를 결정합니다. 소송 형태가 결정되면 그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바뀌어. 이걸 재판 관할권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토지 관할인데 재판 관할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소송 요건에서 관할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요, 이 행정제도가 나에게 너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물론 종래의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지만 한번 판례 변경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고 싶어. 너무 이게 나한테 압박을 주고 있단 말이야. 내 권리무에 영향이 있어. 확연하게 눈에는 안 보여도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내가 압박을 받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다퉈봐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가 바뀐단 말이야.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형태, 재판 관할, 이게 논의 실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실익은 소송 형태, 즉 재판 관할이 되는 법원이 어디냐, 이걸 찾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 바로 밑에 행정법 쟁점의 논의의 실익은,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읽어보세요. 쟁점에 따른 학사 및 판례의 논거와 결론. 현관에 칠합니다. 논거와 결론. 학사 및 판례의 논거와 결론. 이건요, 결론은 답이 되는 거고 논거는 답안지에 현출이 돼야 돼요. 답안지에 쓰는 걸 우리가 현출한다고 부릅니다. 현출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답안지에 쓰는 것을 답안지에 현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법학에서는. 이러한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법리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논의의 실익은 어떤 법리적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교과서에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즉 개념의 첫 번째 주제에 나오는 개념의 논리와 맥락을 심화시키면서 판례를 통해서, 자 여기 지금까지 말을 딱 정리하면 보세요. 개념의 논리와 맥락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이걸 심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판례를 통해서 사례 훈련을 해야 된다. 특히 판례 사실관계가 설문이 되는데 그런 설문을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줘야겠고, 판례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 문제가 쟁점이 시험에서는 설문 밑에 있는 질문이 되고, 이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법률 문제가 갖고 있는 법리적 함의가 뭐냐? 함축하고 있는 의미죠. 그런 법리적 함의가 결국 뒤에서 뭐가 된다? 논의의 실익이 된다.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적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사례 문제를 3일에 한 번씩 볼 거고, 또는 판례인 사례 연습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배울 텐데, 어떠한 판례 하나가 있으면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는 훈련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 지금 저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정리하고 반복해야 여러분께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순환이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수영 배워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해변가에서 살아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해병대 나와서 또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장에서 배운 사람들이 볼 때는 자세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귀를 스쳐야 된다, 허벅지를 이렇게 스쳐가야 된다, 그래야 자세가 탁 나오거든. 수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자세란 말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배운 애들, 해병대에서 생존 수영을 배운 이 사람들은 수영 능력은 탁월해. 막 4km, 5km 해병대 애들은 그냥 바다에 풀어놓으면 12시간도 있을 수 있대잖아. 그 파도 타면서 이렇게 계속 몸을 띄워놓으면 실제로 12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대요. 진짜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속은 건가?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수영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구조요원 딸 때 이병하거든요. 물속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하면 30분 쓰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냥 평형 발차기 하면서 손으로 살살살살 하면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물에. 그런데 바다에서는 파도의 흐름을 타면 파도에 그냥 몸이 쑥 올라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최소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처음 습관이 잘못 들으면 교정이 안 돼. 잘 수영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습관이 잘못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안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답안지는 본인의 지문 같아요. 지문 같아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누가 이걸 만졌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것처럼 답안지를 보면요 이거 누가 쓴 답안지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 지문처럼 찍혀. 왜? 답안지에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보면은 백지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잘못된 습관이 아직 들어있지 않거든. 근데 이 말을 되돌리면 뭐냐면 일순한테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답안지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잘 쓰는 줄 알아가지고 굉장히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전에 가면 점수가 안 나와. 기껏해서 많이 나와야 50점 한 중반쯤 가다가 멈춘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자기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해서 예비순환 때 막 자기가 가르쳐줬던 애는 60점이 나왔는데 자기는 50점 초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험을 그만두는 거예요. 갑자기 비애감이 확 들어버리면서. 내가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가르쳐놨는데 다음에 보니까 얘는 60점. 나는 막 40점 후반대 나오고. 내가 얘 가르쳐줬는데. 행정법이 뭔지. 행정법이란 말이야. 넌 몰라서 그래. 일로 와봐. 행정법이 이런 거야. 답안지 이렇게 써야지. 근데 나중에 얘는 1년 뒤에 60점이 나와버려. 자기는 여전히 40점대 또는 50점 초반인데. 왜냐?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 습관이. 그래서 일순환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잘 쓴 답안지를 흉내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따라 하는 겁니다. 잘 쓴 답안지. 그러면서 선생님의 코멘트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늘리고 이런 부분은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은 득점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걸 강약 조절이라고 불러요. 수험에서는 답안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시간 배분이 중요해. 왜냐면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120분 동안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강은 많이 쓸 부분, 약은 적게 쓸 부분. 그러면 뭐가 강이고 뭐가 약이냐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줘야 돼. 일순한테 배우겠지만 보통 10점당 쟁점 하나가 숨어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15점짜리면 큰 쟁점 하나, 부수 쟁점 하나 정도가 있는데 또는 20점짜리면 큰 쟁점이 2개가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네? 그러면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놓치지 않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놓친 부분은 체크를 해줘야 돼요. 판례 사례 연습 같은 책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붙여놓고 본인이 놓친 부분은 형광필을 칠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약한 부분을 찾으려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잘 쓴 것만 띵까띵까 막 부각시키고 못 쓴 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버리지 말고 못 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왜 못 썼는지 분석을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해. 보면은 막 점수 잘 나온 날은 자랑스럽게 독서실 막 책상 위에도 막 점수 보이게 막 펼쳐놨다가 못 쓴 답안지 보면은 누가 볼세라 막 어디다 버려버리고 막 꼭꼭 숨겨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점수에 당당하세요. 내 거야. 뭐 우렁각시가 와서 썼어? 내가 썼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점수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 지금은 10점대지만 나 실전에 가서는 나 60점 맞을 거야. 너네 지금 나보다 점수 잘 나와봤자 결국 시험은 실전에서 누가 잘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점수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빨리 답안지가 좋아져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저렇게 자꾸 약한 부분을 체크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 이게 고시생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모든 고시생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간을 짜임새 있게 밀도 있게 보내느냐, 그리고 누가 정리를 잘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고시는 정리 능력 테스트다. 방대한 수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반복할 것이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라고 누군가는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자, 다음. 그래서 행정법의 논의의 실익은 판례, 학살의 논과 결론에 가지는 법리적 의미를 함축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과,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형합에 칠해보세요. 법적 안정성, 공익 체크.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이렇게도 씁니다. 줄뼈가 한번 적어볼까요?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무효사유보다는 취소사유가 많아야 돼요. 제소기간 도과되면 더 이상 못 다투게 되니까. 그런 논의 실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잠깐 앞에 볼게요. 여러분,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의 문제가 충돌을 하는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하자승계라는 게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막히고 있으면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일순한테 다 복원시킬 거니까.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하자승계를 긍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자승계는 선행처분이 불가증기에 발생해서 제소기간 도과해서 못 다투는 거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그냥 못 다투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다투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 판례가 썼던 표현이 있죠. 유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불가증기의 구속력을 수인시키는 것이 수인의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을 때 법적 안정성보다는 법적 정의의 문제로 넘어가서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게 하자승계야. 그러면 하자승계는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을 우회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해줘버리거든. 근데 불가증력은 제소기간이 도과돼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소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자승계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제소기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법리적으로 형해화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하자승계는 사실 이런 이념적 대립이 숨어 있는 거야. 하자승계를 너무 넓혀버리면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진다고. 무의미해지면 어때요? 제소기간은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야. 그런데 그걸 형해화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제소기간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거거든. 그 정의가 무너지는 거야. 그 정의가 국민의 권익구제거든. 그래서 그 안에 딜레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주지는 않고, 그래서 견해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을 하느냐,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을 하느냐, 또는 예측 가능성과 수인하는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결국 그 저울추에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법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바가 뭐냐? 그냥 하자승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승계는 자칫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된 중요한 제도인 제소기간을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표현이 답안지에 자기도 모르게 쓱 쓰이잖아. 그럼 교수가 보면 알아요. 얘가 이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 애인지. 지금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하자승계가 그런 게 있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 예비순환에 뭐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가 승계가 된다, 그래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 공부할 때 그 파트가 나오면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겠네. 그러면 지금 강의들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과 슬래시 국민의 권익구제, 사익 체크합니다. 이거를 이런 공익, 공적 이익을 줄여놓은 말이 공익이죠. 공적 이익과 사익, 사적 이익을, 이 이익을 형량한다는 건 저울에서 재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 형량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사이익의 충돌과 조회의 문제다. 줄 빼고 옆에다 이익 형량. 가로 열고 이익 형량을 판례는요. 비교 형량이라고 많이 써. 비교 형량. 판례는 비교 형량한다고 쓰고 학자들은 이익 형량한다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 학자들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익 형량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야. 이익 형량의 원칙이 있어. 비례 원칙처럼. 근데 학자들의 그런 이론을 판례는 설시하지 않으니까 그냥 판례는 비교해서 형량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거기 써 있구나. 죄송합니다. 쓸 필요 없었는데. 이때 양자 이익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 형량하는 것이 사례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 비교 형량이 판례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요?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불러. 학자들은 이익 형량의 원칙. 이게 사례 해결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일순환에서 사례 플레이 기초 훈련입니다. 설문의 내용 분석이 일단 중요해요. 설문의 내용은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고 이때 사실관계 일상 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 법률적 용어로 치환 체크해 놓으세요. 아까 예를 들어줬죠. 가혹하다, 과하다, 상당성 결여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상 용어를 법률적 용어로 치환한다. 권고했다 그러면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했다, 답변했다. 자, 앞에 보세요. 행정처에 뭔가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그랬더니 답변해 줍니다. 그럼 그 답변을 뭐라고 분석해야 돼요? 답변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 게 바로 법률적 용어 치환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리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행정처의 답변은 의미 없는 답변이라는 게 없어요. 답변을 하는 순간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일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고가. 설문에서 이런 원고의 주장은 상당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된다. 이게 법리적 분석입니다. 이때 밑에요. 1개월 영업정지는 자, 형합행 영업정지 형합행 부작위 함영이라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부작위 함영. 그리고 함영은 함영 처분입니다. 옆에 함영 처분. 함영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에요. 함영 처분.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그리고 만약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면 현관표 칠해볼까요? 취소사유, 위법, 공정력, 유효. 여기까지 답안지 쓸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답안지에 여러분이 직접 써야 될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을 익히는 거다.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영이 뭐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지금 몰랐다면 이제 일순환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 왜? 그 용어를 모르면 지금 법률적 용어 치환이 안 되잖아. 영업정지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정지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부작위하명 또는 금지하명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요. 과세처분이 나왔어. 그러면 돈 내라. 급부하명이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철거명령이 나왔다. 자귀하명.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일순환 때 이제 배우면 돼요. 따라서 취소사유면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다는 것이 법리적 분석이 됩니다. 이때 거기도 중요해요. 공정력의 근거인 행정기본법 15조 현관했죠. 행정기본법 15조 처분의 효력 이게 공정력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이 15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 근거 체크. 법적 근거로 언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은 앞으로 3순환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지속적인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 근거까지 들이대는 거. 왜냐면 법은 항상 근거를 들이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위공무원이 됐을 때 이러한 처분은 무슨 법 제 몇 조에 근거해서 무슨 처분을 발령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냥 위법한 처분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걸 하는 공무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위공무원이. 정책도 만들지만 여러분이 하는 처분은
법 몇 조에 근거하고 있는 처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이 법에 관해서 관련 판례를 들이댈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대법원 판례 뭐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 행정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법리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처분에 대해서 누군가 막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막 비난할 때 근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이런 처분은 몇 조에 근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방 할 말이 없잖아. 그래? 찾아봐. 그러네? 판례가? 그럼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몰라가지고 버벅거리면 막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 그럼 괜히 위축된단 말이야. 항상 당당하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자기에 관해서는 법률적 근거, 관련된 판례를 숙지하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행정법 실력이 실무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실력이에요. 행정법을 여러분이 집행하는 집행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내용 분석이네요. 질문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요. 다양한 유형, 체크.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질문의 취지를 읽어내는 것이 쟁점 추출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출제자의 의도, 체크. 의도에 맞게 질문의 취지를 읽어내는 것이 쟁점 추출훈련이다. 쟁점 추출훈련. 형광 벤치랍니다. 거기다 별표 3개 치세요. 행정법은 이 쟁점 추출에서 실패하면 그냥 과락으로 가는 거야. 20점짜리 냈는데 엉뚱한 거 혼자 쓰고 있어. 그럼 빵점이야, 빵점. 쟁점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법이 왜 과락이 역대 가장 많은 시험이냐? 이제 변희생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민사나 형사 쪽 또는 헌법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형법이나 민법 같은 거 하면은 주된 법리는 아는데 세부적인 거를 좀 못 쓸 뿐인 거지 아예 처음부터 엉뚱한 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형사 같은 경우는 범죄가 막 3-4개가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누락되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정도야. 근데 행정법은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면 정말 엉뚱한 거 써.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건 이제 3순환 때나 좀 배우는 건데 근데 이제 1순환부터 미리미리 배우는 게 좋아. 선생님 볼 때는. 보세요.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승소한 거죠. 근데 억울해.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국가배상 청구 인용 가능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를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가 성립하면 인용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국배법 2조의 성립 요건을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가배상법 2조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쓰는 겁니다. 성립 요건은 나중에 단순한 게 하면 돼요. 공무원이 지금은 암기 안 돼도 좋아요. 이런 거.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이 만약에 처분이라고 봐요. 고의과실로 고의까지 줄 경우는 많잖아요. 법령을 위반해서 줄여서 위법성. 자,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각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면책사유가 없는 한은 인용이 돼요. 그런데 직무집행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잘 보세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시험에 내면 꼭 성결문제 쓰는 사람 나와. 공정력과 성결문제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성결문제를 쓰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고. 이거 성결문제 쓰면 돼요, 안 돼요? 구속요건,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사례 문제에서는 헤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개념이 중요하다고. 이거는 3-4년 공부하는 애들도 이걸로 착각한단 말이야. 행정행위에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 효력은 개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이, 행정행위가 처분이 하자가 있어, 흠이 있어. 그런데 당연무효는 아니야. 그래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될 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야. 권한 있는 기관은 세 기관, 나중에 암기해야죠.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항고소유의 수소법원이요.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유효성 통용력이야. 언제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근데 취소됐잖아. 취소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했어 이미. 소멸한 효력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야 돼? 기판력 문제란 말이에요. 기판력 문제.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는 사례 공식을 익힐 때 취소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판결의 효력으로 내려가서 기속력이 나올 때가 있고 기판력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럼 양자로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익히는 게 앞으로 사례인 거죠. 기속력이 나올 때는 주체가 처분청이 나와. 처분청이 다시 무슨 처분한다 나오면 기속력. 여기는 법원이 나와. 법원이 뭐 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기판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 인용 가능성. 그럼 법원의 문제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기판력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된 단어가 나오면 판결의 효력의 문제. 따라서 기속력 아니면 기판력. 처분청이 처분을 다시 하면 기속력. 법원이 심리하면 기판력 문제. 그런데 왜 성결 문제는 아니다? 성결 문제로 작동하는 처분의 효력은요. 취소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따라서 구속요건적 효력, 공정력, 력자가 효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판결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해버려요. 더 이상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은 남아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효력은 제거가 된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문제를 내면 막 쓴단 말이야. 왜 쓸까요? 결국 이 학생은요.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서 공정력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취소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이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란 말이야. 결국은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사례 문제에서 나오면 이 쟁점 써야 돼, 이 쟁점 써야 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공정력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결정돼 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념을 심화시키고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서 갑자기 성질 문제 쓰고 있는 거야. 공부가 3년 이상 되는 학생인데도. 다음. 자, 내년 시험에서 특이학과로 찍히는 쟁점들이 이제 우수수 나왔어요. 왜? 며칠 안 지났는데 지금 7월 31일이죠. 행정절차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되고 며칠 전 7월 12일부터 시행됐어. 지금 며칠 안 지났죠. 지금. 오늘 31일이니까. 거기에 드디어 확약이 들어왔어. 확약이 그동안은 학문적 개념, 즉 강학상 확약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행정절차법 확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이제 강학상 확약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법리상 확약이 됐어. 이 실처법이 들어와서 확약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있죠. 명당공표. 그것도 행정절차법이 들어왔어. 명당공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특이급이 됐어 이제. 그러면 확약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확약이 뭔지는 알아야 설문에서 확약이 나면 이게 확약이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처분을 약속하면 확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확약의 개념에는 처분청이 주체해야 돼. 처분청이 장래 일정한 처분의 발령 여부를 약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은 확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담당 공무원, 국장, 과장이 하면 뭐냐? 그냥 단순 공적 견해 표명.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권자가 처분을 약속하면 확약이 됩니까? 확약의 법리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걸 익혀야 된다. 그걸 일순환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보세요. 마치 미국 로스쿨에서 학습하는 것처럼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팔려고 하지 마. 이론적으로 심화시키는 건 마지막 3순환입니다. 그때는
1순환에 판례를 통해서 사례 분석도 해봤고 2순환에서 입시행 시 사시 변호사 시험 10년 기출문제도 풀어봤고 그러면 3순환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이제 좀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이론 심화가 아니죠. 왜냐면 판례를 통한 사실관계, 기출을 통한 사실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배운 상태에서 다시 이론을 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응용 훈련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수들에 대한 어려운 모의고사를. 그렇지만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아직 내가 배운 법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론만 실험화시켜버리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와요. 그래서 답안지 보면은 사례 분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결론은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막 어떤 뭐 어디 책에서 본 이론만 잔뜩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박준성 교수님이 그냥 쫙 그어버렸던 것처럼 교수가 볼 때는 어이없는 답안지인 거야. 사례 분석도 못하고 답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사례 논리적 분석도 못하면서 무슨 논문 내용 쓰고 있으면 우리는 논문 시험이 아니잖아요. 논문 시험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논문 시험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그 얘기해. 서울대 행대 후배들 답안지 갖고 오면 행정학 답안지 가져오면 너무 이론만 많이 써 있어서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것은 사회 현실에 대입시켜서 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써놓고 잘 썼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 얘기 많이 해요. 걔도 이제 출제원으로도 가고 막 그랬던 애인데 지금은 막 산학단장까지 하고 있는 애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학 지식이 결론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사례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3순환 정도의 이론적 심화는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념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례에 대입시키는 거 그리고 논의의 실익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자, 10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한 타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